6월 1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458만 원. 쭉 흘러내렸죠? 지루한 박스권 구간 흘러내렸다가 찔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나올 확률이 무척 높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이더리움의 가격은 225만 원 부근에서 반등이 얘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지루한 박스권 구간을 거쳤죠. 비트와 이더 하락폭이 타 알트코인 대비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알트코인들은 초전 박살이 나 있죠. XRP는 사실 알트라고 부르기에는 지금은 알트로 명명되고 있으나 맨 앞으로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622원. 하락을 멈추고 아래꼬리를 담고 현재 하락을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는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되겠죠. 소송이 며칠 내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해외 증시, 매크로 증시 화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가 0.32, 나스닥이 0.68, S&P가 0.37,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하였어요. 그동안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물량을 소화하는 중이고 이 물량 소화하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이 물량 소화할 때마다 흔들거리게 되면 이 도착지에 도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 때마다 미디어가 또 동원이 되죠. 이걸 잘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2023년도 하반기는 폭등장이 예상이 된다. 그 기준점은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우크라이나 합의, 코인 시장 내부적으로는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다 맞물려서 움직인다. 하나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시장 지표상으로 봐도 원달러 환율은 1280원. 그동안의 원화가 엄청난 단기간의 강세였죠. 찔끔 달러 대비 약세였다. 달러 인덱스의 가격은 찔끔 그동안에 갑자기 훅 꺾였죠. 달러가 약세였다가 찔끔 튀었다. 유가는 71.93달러. 유가는 71.93달러 조금 올랐고요. 채권 시장 또한 금리가 살짝 튀었다. 3.76으로 해서 한 달간의 흐름인데요. 채권 금리가 훅 떨어졌다가 찔끔 올랐다. 이게 1개월물인데 하루만으로 좀 볼게요. 하루의 흐름을 보게 되면 튀었다가 좀 가라앉았죠. 어쨌든 이 튄 부분이 최근의 흐름에 비춰봤었을 때 FOMC 기준점으로 해서 금리가 훅 떨어졌다가 찔끔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 증시, 환율, 금리, 여기에 코인 시장, 이 시장을 다 살펴본 거예요. 왜? 요거를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시장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기본적인 분석과 매크로 분석과 함께 다양한 분석이 이어져야 전반적으로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동시에 그려나갈 수가 있겠죠. 판이 보인다는 겁니다. 전 SEC 소속 변호사, 리플 소송 수일 내 판결 났건, 전 SEC 샌프란시스코 담당 임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리플 소송이 수일 내에 판결 날 수도 있다. 뉴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샌프란시스코 지역 책임자를 역임한 전 SEC 소속 마크 파겔이 리플과 SEC의 소송은 수일 내에 판결 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판결이 지연될수록 법원은 판사의 결정이 대중의 반응 및 여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 이는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한다. 사건의 복잡성 때문에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지만 며칠 내에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 그러면 뉴투데이로 가볼까요? 리플과 SEC 사건은 며칠 안에 해결될 것입니다. SEC 베테랑. 며칠 안에 판결을 예측하는 마크 파겔에 따르면 사건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업계 베테랑에 따르면 리플과 SEC 소송은 오랜 법적 싸움이 앞으로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SEC의 샌프란시스코 지역 이사를 역임한 전직 변호사인 마크 파겔은 판결이 임박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사건에 대한 자신의 통찰력을 공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파겔은 리플이 최근 SEC의 다른 집행 조치와 구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판사의 판결이 2차 시장 거래를 다룰 것 같지 않으며 힘먼 이메일은 개별 피고인의 책임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서만 참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 본인의 트위터에 그 부분을 현재 게재하고 있고요. 자, 변호사는 추측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수일 내에 판결이 예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미디어를 통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이 SEC 소송에서 이기면 XRP 가격이 3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헤지펀드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참고만 할 뿐이죠. 크립토 펀드 매니저 토마스 크라로우는 시장 활동에 대한 알트코인의 잠재력을 언급하면서 XRP에 대해
$30 강세 목표를 설정했다. 그 두 가지 백데이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리플에 대한 XRP에 대한 잠재적으로 향후 3에서 4개월 동안 XRP의 상당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가치는 $10에서 $30 사이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백데이터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먼저 SEC와 리플에 대한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로 리플의 IPO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명확성이 미국 하원 의회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구가 맞겠죠. 온체인 매트릭스 신호 XRP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된 정도가 아니라 미래 다이아몬드 가치이죠. 사실 저는 지금도 다이아몬드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문명의 블록체인 4차 산업의 심장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심장입니다. 그 심장이 똥값으로 가격을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전 세계 스위프트 2.0망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들은 인프라를 확장해 왔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송금기업, 그리고 카드 결제 회사, 그리고 크립토 회사, 그리고 핀테크 회사들과 함께 그 망을 대체해 나가기 위해서 미친 듯이 확장해 왔죠. 메시지 방식이 아니라 가치의 인터넷, ISO 20025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한 그 망을 미친 듯이 깔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그 이유,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이아몬드를 똥으로 일시적으로 긴 기간 동안 변신시켜 왔습니다. 리또속을 끝내야 될 시기가 곧 다가오지 않을까. JP 모건은 미국 의회, 이더리움은 증권 아닌 기타 카테고리 분류 가능성이 있다. 자, 미국 의회, 하원에서 법원 표결에 붙이게 된다.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법안 표결에 붙인다. 그 말이 나왔었죠. 그 말은 즉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전략가 니콜라스 파니지르 초글루라는 분께서 미국 의회가 이더리움 같은 충분히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 카테고리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건 뭐죠? 중요한 건 상품과 증권에 대한 명확성,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 개인적으로 임박했다. 시그널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미국 의회가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처럼 상품으로 분류하거나 증권보다는 규제가 덜 부담스러운 기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기타 카테고리는 상품보다는 규제 및 투자자 보호 기준이 높지만 증권보다는 덜 부담스럽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상품에 대한 쭉쭉쭉쭉 그 가이드라인, 증권에 대한 쭉쭉쭉쭉 가이드라인, 요거를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BIS 국제결제은행이죠. 전 세계 자본의 가치, 자산의 가치, 흔히 가상자산이 가치가 없다. 야, 그거는 가치가 없는 허상 아니야? 그 가치를 어디에서 부여하나요? BIS에서 부여합니다. BIS 하나에 있는 바젤 위원회에서 바젤 1, 2, 3 거기서 부여를 하게 되죠. 자기 자본 비율을 말입니다. BIS 소매용 CBDC 사용 사례를 확인하였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BIS 그리고 최근 영란은행과 공동 진행한 CBDC 관련 테스트를 마치며 발표한 보고서에서 각국 중앙은행과 공동 진행한 이번 실험에서 오프라인 결제 등을 포함한 실질적 소매용 CBDC 사용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테스트는 BIS 런던 이노베이션 허브, 영란은행이 공동 개발한 33개 API 기능을 통해 30개 이상의 CBDC 소매 사용 사례를 점검했으며 API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상호 통신 및 데이터 공유 등 기능을 테스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가 그 보고서를 봤더니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방금 언급하고 있죠. 각국 중앙은행, 전 세계 중앙은행, 그리고 영란은행, BIS가 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의미하는 바가 상징적입니다. 게임은 끝이 났어요. 설계 작업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대중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겠죠. 바로 그들이 말입니다. 자, BIS의 홈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소매용 CBDC 사용 사례 확인, 그 관련된 부분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로잘린드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여기에 BIS와 영란은행이 언급되고 있고요. 소매 시스템의 주요 측면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 사용 사례는요.
P2P 전송,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매 결제, 소액 비즈니스 거래와 같은 개인 및 기업을 위한 광범 위한 도메인을 다루었다. 제가 그 보고서를 보니까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죠. 상당히 구체적으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거리 통신을 사용하고 포스, QR코드, 휴대폰, 스마트 카드, 생체 인식 장치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어제 생체 인식 장치 상당히 구체적으로 잠깐 살펴보았죠. 그다지 상상하고 싶은 미래는 아닌데 그 미래가 오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매장 및 오프라인 소매 CBDC 결제와 같은 다양한 결제 옵션이 테스트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근거리 통신을 사용하고 손에다가 칩을 박아놓고 할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포스, QR코드, 휴대폰, 스마트 카드, 생체 인식 장치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온라인 매장 및 오프라인 소매 CBDC 결제와 같은 다양한 결제 옵션이 테스트가 되었다. 자, 일부 사용 사례에서는 민간 부분 프로그래밍 가능성과 소액 결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앙은행과 민간 부분 인프라를 연결하고 CBDC에서 지불을 용이하게 하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보편 확장 가능한 API 계층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고 원장 인프라를 제공하고 민간 부분이 사용자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2계층 CBDC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개인정보 보호 모델, 보안, 표준, 오프라인 결제, 민간 부분, 프로그래밍 가능성, 생태계 역할 및 소매 CBDC 시스템의 여러 주요 측면에서 귀중한 교훈을 실험하고 제공하였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BIS, 소매 CBDC 생태계 혁신, 프로젝트 로잘린의 보고서입니다. 프로젝트 원문이고요. 36장에 달합니다. 저녁에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BIS에서 CPMI. 보면 CPMI가 뭐냐? 지난번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미 게임은 끝이 났다. 별표 3개짜리.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만들어 놓고 설계해 놓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리플과 SEC의 소송이다. 뭘 만들어 놨냐? CPMI의 개요를 보게 되면 지불 및 시장인프라위원회 CPMI라고 합니다. 지불, 청산, 결제 및 관련 조치의 안정과 효율성에 대한 권장사항을 촉진, 모니터링 및 권장함으로써 금융 안정성과 광범위한 경제를 지원하는 국제 표준 설정자이다. 거의 끝판왕이죠, 이 정도면은요. CPMI는 또한 중앙은행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관련 감독, 정책, 운영 문제에서 중앙은행 협력을 위한 포럼 역할을 한다. 엄청난 권력 과자이죠.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명칭되고 있어요. 국경 간 지불 프로그램. 더 저렴하고 빠르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국경 간 지불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G20은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승인했습니다.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승인했다. 이미 만들어놨고 승인을 했다. 국경 간 지불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화를 한다. 이거 뭐죠? 여기에 XRP만 보이게 되면 리플렛에서만이 보이는 거죠. 스위프트 2.0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게임은 끝이 났다. CPMI는 야시찬 단연간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 그래서 나와 있죠. 바젤위원회. 제가 언급드렸던 방금 전에 바젤 1, 2, 3. 자기자본 비율을 정하는 곳이죠. 국제결제은행의 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는 국경 간 결제에 사용하기 위해서 API 프로토콜의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 참가자를 전문가 패널에 초대합니다. 자, 그리고 지불 및 청산 결제 시스템의 안전 효율성에 대한 위험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 식별, 지불 청산 결제 시스템 감독 기능을 수행, 중앙은행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여 공통 이해를 촉진하고 중앙은행을 위한 정책 조언 및 공동 정책을 개발합니다. 자, 그러면 얘기는 끝이 나 있다. 게임은 이미 설계해 놓고 만들어 놨다. 중앙은행이 뭐 하는 것이죠?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한국은행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정하는 곳이죠. 돈의 모든 것을 정하는 곳입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이죠. 여기에 공개시장 조작과 총액 한도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참고사항으로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기준금리를 정한다는 거죠. 여기에 지준율 또한 정합니다. 그래서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해서 사실 경제에 대한 침체, 경제에 대한 회복, 경제 팽창, 축소, 확장, 신용 팽창과 축소를 만들면서
경기의 확장기와 축소기를 다 관장한다는 거죠. 누가? 지난 100년간 미국 패드가 그 일을 담당해 왔습니다. 패드 전에 뭐였죠?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영국 영란은행이 담당해 왔죠.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수백 년간 지배해왔던 그들이 만들어내는 시스템에 엑셀파 리플이 심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다 과거 역사와 맞물려서 언급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 잭 더 리플러님의 트위터인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죠. 전 세계 중앙은행이 XRP 레저에 진입합니다. 진정한 보유자라면 하트를 누르세요. 이미 오래전 게임은 설계가 되어 있었고 게임이 끝이 난 상태에서 판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판을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면 출발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파도를 거쳐나가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해나가겠죠. 저는 이따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